우선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 가계대출 부실 이 문제에 대한 은행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의 책임은 뭘로 담보되죠? 이 설계에서? 아, 국민행복기금이요. 뭐 일단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져야 될 부분을 이쪽으로 냈고요. 그래서 은행이 손해 보는 게 뭐죠? 지금 현재보다 행복기금으로 이동을 하면서 은행이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 금전적 손해를 본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글쎄요. 네, 아니 우선 위원장님 말씀해 보시오. 글쎄 제가 제가 구체적인 그보다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캠코가 운영해왔던 제 질문은 그겁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행복기금으로 이동했을 때 네네. 은행이 손해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약탈적 대출이나 혹은 이 대출을 해줬으니까 자기 책임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이동을 했을 때 행복기금으로 이동했을 때 은행이 뭐가 마이너스냐 이거예요. 우선 은행은 출자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부실채권 정리기금 정산 과정에서 은행으로 가야 될 6,970억 원을 출자 형태로 출자로 했지 내는 않습니까?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사실은 출자한 게? 출자를 형식적으로 출자를 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자한 2,900억 원이 60억 원이 없어지는 돈이냐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손실이 아니 없어지는 돈이냐 아니냐.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죠? 이제 저희들이 바꿔드림론 쪽에서 이제 대규모 손실이 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고려하면 나중에 출자해서 정산할 것이 거의 없을 거라고. 손실이 난다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현재로 기준에서도 저희들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는 되게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10%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입 변제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전성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은행이 이동했을 때 손해보는 부분,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지금 답변 중에서 바꿔드림론의 금리차 때문에 손실이다. 근데 그거는 지금 상태로 바꿔드림론을 해도 은행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국민행복기금으로 하느냐, 은행이 자체적으로 바꿔드림론을 하느냐 똑같이 손해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퉁쳐서 없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출자한 지분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고, 아까 이제 이 배당금을 금융기관에 돌려주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채권 추심을 살살해서 우리가 손해본다. 그럼 금융기관이 여기다 왜 채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배당을 많이 해줄 테니까 나한테 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그거 하는 것보다 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일로 내라. 이런 말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야 채권을 거기다 내지. 여기다 내면 손실 날 것 같으면 금융기관이 여기다 채권을 왜 넘기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됐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요. 지금 소위 말해서 사업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예? 그건 인정하시죠? 네. 예?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후정산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조금 아니. 이게 논의가요. 예. 배당하고 채권 매입 가격하고가 지금 혼합이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은 배당으로 별도로 나가는데 배당을 할 이유가 저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배당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앞으로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지금 설계상에 만들어놨네요. 요 이익 부분은 있잖아요. 이익 부분은 채권 매입 과정에서 이제 그 채권 매입 가격을 시장 실세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4% 정도의 매입 가격을 주고 사후 정산 조건으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하면은 기금 자체에서는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캠콜에는 금융 공기업이 보통주 68% 가지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우선주에다 배당을 못하겠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에서도 사업 수익이 안 났어요?
저희들이 기금 자체로는 사업 수익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금융공기업으로서 안 났어요? 네. 금융공기업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배당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있습니다. 2012년도에 268억 배당했다는 건 사실 무근인가요? 이거 별도로 한번 따져볼 텐데요.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저희들이 그 사후 아니. 정산을 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배당이 아니고요.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아니고요. 채권 매입에 대한 사후 정산입니다. 지금도 사후 정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채권 매입 자체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내서 배당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채권 매입 과정에서 사후 정산분을 돌려준 것이지, 배당으로 해서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자, 이거 우리 전서인 교수님이 좀 이따가 요거 포함해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여기에 서비스하는 거는 우선은 돈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네? 돈을 국가에서 안 됨으로써 이 설계 자체가 막 엉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에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이 손해보지 않는 설계를 짜다 보니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차치하고, 그 다음에 국가 서비스 하나 가는 게 또 뭐냐, 취업 연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패키지라든가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얹어지는 건데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취업 연계하는 건데 189명밖에 안 됐어요, 현재. 그 다음에 창업 컨설팅 이거는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10년 동안은 이거 신청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못 갚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말씀하시기는 이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업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당연하죠, 현재 시점에서. 근데 저는 그건 앞으로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국가가 하는 거는 지금 취업 패키지 연계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람마다 처지와 조건,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돈을 빌렸냐, 얼마짜리를 빌렸냐, 얼마 연체했냐, 이게 이제 지금 하나의 이제 기준처럼 돼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의 처지와 조건, 사회적 환경, 이런 것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맞춤형 설계가, 취업하고 연계를 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설계를 해주지 않으면 칼로 못 썰듯이 해가지고는요, 이건 채무 감당도 안 되고 탈출도 안 되고, 국가 서비스는 일자리 연계라는 쥐꼬리만 189명의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로 그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령 취업 패키지에 많이 연계한다고 그래도 올해 할당된 양이 있는 거 아닙니까? 8만 명 중에 189명만 연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은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총량이 한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신용도 회복하고 탈출도 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막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전 교수님 말씀드렸던 배당 부분하고, 이게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그냥 이 세무조를 재조정시켜주는 것만으로 끝나고 국가의 서비스나 안내는 없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선 교수님 추가 좀 얘기해. 예, 우선 당초 아까 배당과 사후정산은 이제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한 자산관리공사는 2단계에 걸쳐서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돌려줍니다. 하나는 개별 채권에 대해서 일단 뭐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입한 다음에 사후정산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익을 한번 돌려주고, 주식회사 전체로 이익이 나면 투자 지분별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우선지 형태로 출자한 거기에 따라서 이익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는 사후정산을 많이 해주면 이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의원님의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금융기관이 뭘 손해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나왔고 저는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익을 돌려준다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채권을 넘기지 않겠냐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했을 때보다 여기에 놓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채권을 넘기지 않겠냐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주판 하나를 튕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채권을 넘기겠죠. 그 말은 이익이 난다.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채무자는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는데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든가 국가가 돈을 넣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프리런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국가는 취업 프로그램 같은 취업 훈련 같은 돈 이외에는 돈 한 푼도 안 넣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금융기관의 손실이 나야 채권자 쪽에서 이익이 나는 이제 이건 제로섬 게임인데 금융기관 손해 안 본다 그러면 채권자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한 부분은 채무자를 어떻게 하면 많은 채무자들이 구제를 받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베이스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3%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70% 탕감을 해줘도 뭐 이만큼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거는 뭐 제로섬에서 맞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아까 3%로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이분들도 분명히 기회를 주면 분명히 그 가치가 채권 가치가 60 내지 70%가 있는 분들인데 연락도 안 되고 다중채무자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채권 추심도 잘 안 되니까 3%로 지금 계산을 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익이 가느냐, 은행이 손해 안 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저는 채무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느냐.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대안을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방법 말고. 그래서 만약에 그 은행이 손실을 보라고 그러면 은행이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안 하면 채무자는 더 추심의 고통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대안이 과연 맞는 대안이냐라는 게 제 반론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죠. 이거를 국가 외적인 영역으로 다 충당을 하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